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관위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기가 선거관리위원회고 아마 저게 과천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했었어요.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한 게 언제냐? 작년이었어요. 작년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했었어요. 근데 그 보안 점검할 때 전체 장비가 6,400대가 있는데 뭐 무슨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관위에 그 작년 7월 기준으로 장비가 6,400대가 있었대. 그런데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한 거는 그 중에 317대밖에 보안 점검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장비 중에 5%만 그 점검을 했는데 5%만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해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통상적인 해킹 수법으로 저 선관위가 뚫리더라. 저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 점검한 결과였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신문에 아주 크게 났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더라. 그러면서 사전 투표자가 조작이 가능했다. 어떤 식으로 조작이 가능했느냐? 이중 투표. 한 사람이 2번 투표해도 이게 뭐 이렇게 그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유령 그 유권자. 예를 들어서 뭐 정혁진이 아니라 뭐 무슨 뭐 X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이 투표한 것도 그 캘큘레이트가 되더라. 그 집계가 되더라. 그 다음에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도 침투가 가능했대요. 이게 다 작년에 국정원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청인, 그 선관위 기관의 도장,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적인 도장 이런 파일을 요즘은 사실은 뭐 도장을 직접 찍는 것보다도 뭐 그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뭐 그렇게 하나? 그 뭐 저는 이제 문돌이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관위의 청인과 투표관리관의 사인 파일도 탈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가가 되지 않은 PC하고 연결도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건 저 잘 모르겠어요. 문돌이니까 그냥 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느낌만 받았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다가왔지.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뭐였습니까? 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선관위 비밀번호 몇 번이다? 1, 2, 3, 4, 5. 1, 2, 3, 4, 5래. 그 다음에 패스워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애드민이래. ADMIN. 비밀번호가 5자리인가 봐요. 그런데 1, 2, 3, 4, 5인 경우도 있고 ADMIN. 애드민이 관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드민 이렇게 치면은 선관위가 대문을 활짝 열어준다. 아니 저도 지금 저희 집 그 비밀번호 딱 하는데 그 번호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을 갖다가 1, 2, 3, 4, 5로 합니까? 1, 2, 3, 4, 5로 하는 그거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집 비밀번호 1, 2, 3, 4, 5다. 그러면 선관이랑 동격이네.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비밀번호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가 64번이에요. 채널이 파이팅님 감사드립니다. 64번인데 제가 국방부 있을 때 그 번호키가 비밀번호가 6404였어요. 6404. 왜냐하면 그때 저희 사업단에 이제 육해공군에서 다 이제 파견 나오고 정부 각 부처에서 다 나왔어요. 뭐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뭐 조달청까지 그다음에 국방부 사람들 말할 거 없고 그다음에 육해공군에다가 심지어 해병대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해병대 소령으로 계셨던 분이랑 저랑 친해가지고 그 해병대 소령 하셨던 분이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네. 저한테 제가 또 법무실장 했으니까 실장님 그다음에 이제 복귀했는데 저기 포항인가 어딘가 놀러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포항 가면 우리 해병대 그 요원들이 작살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걸로 회 떠줍니다. 이게 진짜인지 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육해공군 해병대 뭐 국방부터 해서 뭐 그 경찰을 맞섰나 어쨌든 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일종의 TF팀으로 해서 같이 일을 갖다가 했었는데 근데 비밀번호 중에 하나가 6404예요. 그래서 이게 왜 6404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육사 나오고 쟤는 공사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비밀번호를 6404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육사가 그래도 또 군인도 많고 하니까 공사보다 먼저 그게 되나? 공사 육사가 낫지 않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못해 육사 나오고 공사 나온 그 군인들도 비밀번호를 6404로 하잖아요. 글로벌 인사이트 KTV가 64번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선관위는 1, 2, 3, 4, 5예요. 1, 2, 3, 4, 5. 그 다음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접속 코드가 단순하고 해커가 대리 투표가 되더라. 그 다음에 내부 개표 시스템도 엉망이어가지고 망분리가 되지 않아서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침입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 투표지 분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1번 찍은 사람, 2번 찍은 사람 뭐 등등등.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가 연결되더라.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장비가 연결되더라. 그 다음에 심지어 2021년 4월에 악성 코드 감염이 됐더라. 그 악성 코드가 뭡니까? 킴스키라고. 그 다음에 이 장비 관리를 어디서 했느냐? 영세한 무자격 업체, 뭐 쌍방울 관련 회사라고 그래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세한 무자격 업자가 장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용역 업체 직원이 비인가 저장 장치, 뭐 USB 같은 거겠죠. 이용해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도 발견이 됐다. 이런 식이었대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작년 7월 기준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2021년, 2023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악성 코드나 2년 동안 악성 코드나 해킹에 그 공격당한 횟수가 8 정도 드러난 것만 8번인데 그 중에 7번을 북한의 정찰 총국이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작년 국정원의 그 감사 결과였어요. 조사 결과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말이 되나? 그 쉽게 말하면 맨 마지막 것만 다시 읽어드리면 최근 2년 동안 악성 코드나 해킹으로 공격을 당한 게 8번인데 한 번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 7번은 북한의 정찰 총국이 그런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세계적인 기술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핵, 두 번째가 미사일, 세 번째가 해킹 기술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또래만 해도 이제 저희 같이 이제 586들만 해도 북한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 갔느냐? 김일성 대학 철학과를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서울대 철학과 같이 이렇게 공자왈 맹자왈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뭐 칸트 헤겔 뭐 이런 거 공부한 게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대 철학과 가가지고 사상전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사상면에서, 그러니까 말빨로 사실은 뭐 그 남한 그 뭐 저 같은 어리버리한 사람들 그냥 기 확 죽이는 그런 역할을 머리 제일 좋은 애들이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이 김일성대 철학과 안 간대요. 그럼 어디 갔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그 들어보니까 뭐 김책공대나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대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해킹을 한대. 해커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예컨대 10대 해커가 있으면 그 중에 2명은 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해킹해가지고 가상자산, 크립토커런시 같은 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훔쳐오는 게, 해킹으로 훔쳐오는 돈이 뭐 1조가 넘는다는 이야기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막강한 해커들이 그 케빈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대상 중에 하나가 선관위인데 선관위는 뭐
제가 해커도 아니지만 저 문돌이지만 진짜 제가 손도 똥손이고 그런데 저도 뚫겠네. 어떻게 뚫겠습니까? 비밀번호 5자리쯤 되겠네. 1, 2, 3, 4, 5 뚫렸네. 와 내가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계엄 이후에 그 탄핵소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했어요. 긴 거 한 30분 했나?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근데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선관위는 그 부분만 선관위 부분만 그 발췌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읽어드리면 정리한 거 읽어드리면 북한은 그 해킹 공격을 갖다가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그런데 선관위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선관위는 대규모 부정 채용이 드러났는데 이게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국정원 점검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북한이 선관위만 공격했겠습니까? 다 공격했지.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국정원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모든 부처가 북한이 해킹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방어가 되고 있는지 모든 기관들을 다 국정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런데 선관위만 그 국정원 점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논리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헌법기관이다. 그러다가 선관위가 수세에 몰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정채용이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채용의 단서가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그거를 선관위를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그래서 지난 4월 30일 2024년 4월 30일에 그 중간 결과를 갖다 발표했고 그 결과 해가지고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 거죠. 그래서 점검 결과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방화벽이 없었고 비밀번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5였고 그다음에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 수준이 아주 지극히 떨어진 그런 회사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우리가 데이터 조작한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해킹 당해가지고 데이터가 조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만 변명을 갖다가 했는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누굽니까? 대법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각급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다 판사들이거든요.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선관위 이제 비상임 그걸 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관위고 그다음에 그 선관위에다가 그래서 뭐 군인들이 갔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때 담화문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했었던 건데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인데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는 작년 노트거든요. 작년 노트인데 제가 이 작년 노트거든요. 이게 언제적 노트냐면은 2023년 7월 달 그 노트예요. 이 7월 달 노트가 아니라 9월 달.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보안 점검을 했으니까 보안 점검하고 9월 말이나 10월 초나 이때쯤에 발표한 거를 그때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그래야 돼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이 노트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국정원에서 이걸 갖다가 했네. 드디어 건드렸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장비가 6,400대인데 그중에 300대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5%밖에. 그럼 나머지 95% 하겠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점검한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오겠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정원에서 천관위가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선관위가 얼마나 지금 뭐 어수선합니까? 그 어수선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뭐 다 그냥 뭐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선거가 있었잖아요. 소쿠리 선거. 그러니까 0.73% 차이로 그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정식 제대로 된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선거관리위원회 그 공직선거법상의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거는 제 해석으로는 무효거든요. 그 표는 무효표 아닙니까? 소쿠리에 담긴 표가 어떻게 유효한 표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정식 그 선거함에 들어가 있고 정식으로 도장이 딱 제대로 찍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 표가 그게 유효표지 이렇게 뭐 아무데나 뭐 쓰레기 봉투 뭐 소쿠리함 뭐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었는데 그분은 뭐 나와 있지도 않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런 선거가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일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왜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밝히지 않지? 저는 그게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지금까지는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계엄령을 발동을 하지? 저는 사실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관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냐? 박찬진이라고 한 사람인데 그 박찬진 씨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게 2022년 6월 8일이었거든요. 2022년 6월 8일이면 그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요. 그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누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지 제가 봐드릴게요. 그런데 저 박찬진 사무총장이 그 자기 딸내미가 그 선관위에 그 부정 채용된 게 드러나가지고 2023년 5월 25일 작년 5월 25일 날 그만뒀단 말이에요. 저분이 이제 박찬진 씨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대통령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신 분은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다 그 좀 국민들한테 맞는 건 맞는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뚱딴지 같이 그렇게 계엄을 했지?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그 정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하려다가 그때 이제 밀려가지고 못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3일에 그 12월 3일이면은 계엄이 있었던 날이에요. 계엄이 있었던 날은 12월 3 밤 10시 반쯤 됐었는데 어쨌든 12월 3일 업무 시간에 김세환 씨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김세환 씨 얼굴 좀 띄워주세요. 그냥 네, 저분이 이제 김세환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에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뭐 사무총장이 뭐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 무지하게 높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런데 저 김세환 씨는 고향이 강화도인데 그런데 9급부터 시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9급부터 시작해서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하고 선관위 사무차장이 차관급이거든요. 차관하고 사무차장하고 그 다음에 장관까지 9급부터 10단계 뛰어가지고 장관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지적인 사람입니까? 그 강화도 사람인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방직 9급 공채로 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까지 가시고 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강화군청에
그 지방직 9급으로 공직 입문을 갖다가 한 사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강화군청에서 중앙선관위로 이제 그 전입해서 이제 그 임지를 바꾼 거죠. 강화군청에서 중앙선관위로 전입한 다음에 뭐 똑똑한 사람이었겠지.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쭉 출세를 갖다가 한 거죠. 보면은 중앙여론조사위원회 그 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이거 높은 자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거정책실장 저 자리 1급일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저 자리도 1급일 거고 사무차장이 차관급, 사무총장이 장관급. 그런데 저분은요 김세환 씨는 그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아니야. 저분은 뭐였느냐? 중앙선관위에 뭐였다? 임금님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예우 받을 때 의전 서열 받을 때는 국무총리급으로 의전 서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의 동격이고 거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누구다? 그게 감사원장이다.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위원장이 계시고 그 위원장을 하셨던 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갖다가 하셨었는데 뭐 노정희 뭐 그다음에 지금은 노태학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금님은 누구였다? 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김세환 씨였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그 김세환 씨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전입했는지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전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도 공직자예요. 아들도 공직자인데 공직의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 강화군청에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강화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입을 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아들이 아마 강화군청 9급이나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아들이 2019년에 그 선관위로 오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이야기했느냐? 저 이제 김세환 임금님이 2019년 9월에 야 우리 선관위에 그 사람 필요하지 않냐? 채용 수요를 좀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강화 선관위 위에 인천 선관위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 밑에 강화군이 있으니까 인천 선관위가 뭐 그때는 사무차장이었겠네. 그 2019년이니까 사무총장 된 거 2022년이니까 차장님 저희 인천 선관위는 6급 이하는 정원이 차고 넘쳐가지고 뽑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야 뽑아 그래가지고 그 정원이 이미 초과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세환 씨 아들을 뽑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그 채용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명 뽑기로 했는데 그 아들이 2등이 될 줄 알고 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2등을 한 거야. 누가? 김세환 씨 아들이. 그런데 어떻게 뽑았느냐? 면접으로 뽑았는데 주로 면접으로 뽑았는데 그 김세환 씨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면접위원으로 딱 그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김세환 아들한테 최고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등도 아니고 2등으로 어쨌든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 조직에 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이제 8급으로 9급이었어. 제 느낌에는 강화군청의 9급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2020년 1월에 이제 채용 절차는 2019년도에 진행이 됐고 2020년 1월에 그 선관위로 이제 소속이 바뀌었는데 급수가 하나 올라갔어. 몇 급으로? 8급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1월에 8급으로 갔는데 7개월 만에 또 급수가 또 올랐어. 몇 급으로? 7급으로.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8급 경력직으로 김세환 아들이 그 강화군 선관위로 들어갔는데 불과 7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이 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강화보다는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지. 내가 누구냐? 내가 김세환인데. 그다음에 우리 아들 누구냐? 김세환 아들인데. 강화도 같은 데 있으면 되겠나 해가지고 인천으로 전입시키려고 했는데 전입시키려면 선관위 재직 기간이 최소한 3년은 돼야 되는데 이 규정을 또 바꿔버렸어. 3년에서 1년만 그 하면은 바뀔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아들이 강화 선관위에서 인천 선관위로 이제 더 큰 조직으로 쓱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들이 강화도 살았나? 뭐 강화동 살다가 인천으로 가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텅빈충만님 감사드립니다. 그 2021년에 그 아들한테 관사까지도 그냥 7급한테 관사 주는 경우가 있나? 뭐 선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한테 관사를 제공했는데 그게 법에 위반되게 규정에 위반된 그 관사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 그 누구야 김세환 씨 그 아들을 보고 선관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분은 세의자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저 아들한테 잘못 보이면 뭐 진급이나 그 다음에 보직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김세환 아들이 세자라고 선관위 조직에서 불렸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세자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임금님인 거지. 그러니까 김세환은 뭐다? 임금님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저 김세환에 대해서 그 11월 20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1월 20일 그 정도쯤 해가지고 한 21일, 20일 이때쯤에 저 김세환 씨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깜짝 놀라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그래가지고 혐의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대한민국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구속이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입시 비리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왜냐하면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나머지 우리 애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학교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벌을 못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숙명여고 부장교사 그 부장님 징역 몇 년 받았습니까? 3년 받았어요. 조국이 2년 받았는데 숙명여고는 3년 받았어. 그러니까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그 정서법상으로도 엄격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병역 비리 때문에 대통령 못 되신 분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진짜 코앞까지 와 있었는데 병역 비리 그 김대엽이 이렇게 그 초치는 바람에 거짓말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싹 등 돌려가지고 대통령이 코앞까지 와 있었는데도 그 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역 비리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지금은 학교가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학벌보다는 직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저희 때만 해도 의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물론 서울대 의대가 뭐 탑 오브 탑이었죠.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탑 오브 탑이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의대 이 3개 학과가 이과에서는 거의 뭐 그 커트라인이나 아니면 애들 들어가는 그 학생들 수준이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의대가 그냥 싹 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 갈래 아니면 뭐 어디 이제 그 뭐야 의대 보니까 조그마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종합대학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마한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대 갈래. 저희 때는 무조건 서울공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무조건 의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학벌보다도 현실적으로 직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병역 입시 비리, 병역 비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채용 비리 아닙니까?
이 채용 비리는 용서받지 못해요.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세환은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직권남용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도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 다음에 이게 김세환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김세환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사무차장 차관급 사무차장이 있었어요. 송봉섭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송봉섭 차장도 똑같아요. 어떻게 선관위 고위직들은 하는 짓이 똑같냐? 아까 김세환 씨 아들이었는데 강화군청에서 선관위로 들어갔잖아요. 송봉섭 사무차장은 딸인데 딸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었느냐? 이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령시에서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딸이 아빠 나 충북 선관위 가고 싶어. 그래? 나 사무차장인데 그때는 국장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저분인데 2018년 1월 달에 송봉섭 씨가 아마 제 그 커리어를 보니까 선관위 기획국장이면 뭐 최고 핵심적인 자리 아닙니까? 딸이 아빠 나 보령시 있는데 보령시보다 그 선관위 가고 싶어. 그것도 충청북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저 송봉섭 씨가 충청북도 선관위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단양군 선관위 과장한테 연락을 갖다가 했대요. 그래서 저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을 위해서 채용을 갖다 진행했는데 어떻게 진행했느냐? 비다수인 경쟁 채용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쟁 채용이라고 그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비다수인이야. 그 말은 뭐냐면 다수인이 아니란 이야기지.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채용 공고도 없고 그냥 한 명만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만 지원하면 그 사람이 오케이면은 채용되는 거고 오케이가 아니면은 탈락하는 거고 이게 무슨 경쟁 채용입니까? 그런데 제목은 비다수인 경쟁 채용 진행이다. 그래가지고 저 송봉섭 사무차장 딸이 보령시에서 충청북도 선관위로 오는데 그 성공했는데 그 방식이 비다수인 경쟁 채용이었고 이걸 위해서 송봉섭 사무차장이 충청북도 선관위 담당자와 단양군 선관위 과장한테 연락을 갖다가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일 먼저 봤던 분이 이제 박찬진 사무총장인데 박찬진 사무총장도 비슷해요. 박찬진 사무총장도 딸이 있는데 그 딸도 나도 선관위 가고 싶어 그랬나 봐. 그러니까 2022년 2월 달에 그 전남 선관위래요. 이제 박찬진 씨는 제가 봤더니 광주 선관위 7급 공채 출신이야. 그러니까 아마 광주 분이신 것 같아요. 63년생이던데. 그래서 광주 선관위 7급으로 공채해가지고 선거정책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저 딸도 지방에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어딘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남 선관위 나도 선관위 가고 싶어. 아빠 송봉섭 아저씨 딸도 충북 선관위 갔고 김세환 아저씨 아들도 인천 선관위 갔는데 왜 나는 선관위 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전남 선관위 가고 싶어. 그 당연하지. 우리 딸도 가야지. 해가지고 전남 선관위로 갔는데 그 딸은 어떻게 갔느냐? 인사 담당자가 면접위원들한테 그 점수표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면접위원 몇 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렇게 뭐 무슨 항목별로 뭐 10점 만점에 9점, 8점, 7점 뭐 만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제가 딱 봐서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빠릿빠릿하네. 이 친구는 조금 뭐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왜 지원을 했지? 저는 뭘 물어보냐면은 기관에 이제 지원했을 때. 제가 면접했던 기관들은 대개 근거법이 있거든요. 예컨대 예금보험공사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 뭐 그다음에 캠코다 그러면은 뭐 캠코법 뭐 그런 법 근거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거 뻔하죠. 뭐 그 법 한번 쓱 본 다음에 텅빈충만님 감사드립니다. 이 법에 혹시 이 법 봤어요? 그러면 대개는 봤다고 그러는데 안 봤다고 그러는 지원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근무할 조직의 근거법도 안 보나? 그럼 인상이 확 구겨지지. 어쨌든 그러면 뭐 7점도 주고 뭐 5점도 주고 뭐 잘하면 10점도 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봤던 박찬진 사무총장 딸이 전남 선관위에 지원했을 때에는
인사 담당자가 면접위원들한테 요구를 했대요. 아, 위원님들 이분은 아주 뭐 그 세자가 아니고 뭐 공주인가 그러면 그런 분이니까 아주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면접위원님들은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공란으로 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가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인사 담당자가 아이 정 변호사님 여기에다가 뭐 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름만 쓰고 사인이나 하세요. 그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0점 만점을 누가 주느냐? 인사 담당자가 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선관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감사원에서 2024년 올해 4월 30일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다른 선관위가 지난 10년 동안에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을 전부 감사를 했대요. 전부 감사를 했는데 경력직 공무원 채용이 몇 회가 있었는가 몇 차례가 있었는가 291차례 291차례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이 있었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291차례 전부에 비리나 위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숫자는 1200여 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 300차례에 가까운 경력직 공무원 채용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빠뜨림 없이 모든 경력직 채용 절차에 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몇 건이다? 4건이다. 구만복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4건이다. 왜냐하면 291차례인데 1200여 건이니까 평균 300건 1200건 하면 3, 40이 1200 아니겠습니까? 4점 몇 건의 비리가 그 경력직 공무원 채용할 때마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검찰에 그 고발 조치한 사람이 몇 명이냐? 27명이다. 27명인데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작성된 허위 공문서 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범죄가 성립됐다라고 구성 요건이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줄여서 27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사무총장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무총장 누굽니까? 김세환. 사무차장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무차장이 누구다? 송봉환. 그 다음에 1급 상당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상임위원도 들어있었다. 이렇게 최고위직 사람들을 포함해서 무려 27명이 그 다음에 그 선관위가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그 정도 돼가지고 검찰에다가 뭐 그 이제 조사 의뢰를 한 사람까지 치면 한 50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리가 범죄가 이제 그 드러났다. 어쨌든 그런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의 아들, 딸, 그 다음에 며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몰라. 대신에 사위도 있었고 예비 사위까지 이렇게 부정하게 취업한 부정하게 이게 그 채용된 사람들이 그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 아들, 딸, 사위, 예비 사위까지 이런 일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드러났고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봉석 사무차장도 2024년 올해 3월 7일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영장 기각됐어요. 그래가지고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고 재판받고 있겠죠. 그 다음에 김세환 사무총장도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재판이 좀 있으면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소가 된 게 12월 3일 계엄 선포하는 직전에 그 불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위원들은 사법부 관계. 선관위는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선관위 그 뭐 고위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뭐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 사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니까 영장이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는 참 답답하고 희한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개엄까지 할 거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저런 별 희한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 답답하긴 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관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현수막 관련해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래. 왜 선거법 위반이냐? 대선이 조기에 있을 텐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출마한 유력한 후보자인데 그런 사람을 비방하는 거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수그러들었지만 이런 선관위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저런 의심을 받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대했던 게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뭐 이렇게 그 논란들이 많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국정원을 통하든 감사원을 통하든 아니면 선관위 내부를 통하든 선관위 뭐 사무총장이 그 아마 판사 출신이 가시지 않았나 제가 그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어서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계엄한다라고 뭐 해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을 맞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밝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에서 5%만 조사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